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오늘 작업실에 나오려고 저희 집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꽉 들어찬 봉투. 선거 공보물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네,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가 업로드 되는 4월 2일에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선거 공보물도 받아보셨을 테고 아마 지금 이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끝까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도 작업실에 공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참 하나같이 심란하긴 하지만 거기에 그 후보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라든가 그 후보의 색깔, 지향성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공보물을 한 번씩은 훑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다 보면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쳐왔나,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 홍보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니까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겠죠. 오랫동안 여들톡을 따라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뭔가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해서 시사 팟캐스트로 빠질 뻔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물론 저희 방송의 카테고리는 그쪽이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현실, 정치적인 상황이 저희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차들도 간혹 있었죠. 정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은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뭐 술자리 주제나 이런 걸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절대 안 되죠. 처음 만난 자리 무조건 MBTI입니다. 맞습니다. 날씨, MBTI, 뭐 음식, 뭐 이런 거는 주제로 삼을 수 있고, 뭐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회사 동료,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화제로 올려서 서로 평화롭게 좋은 대화 나누고 헤어지기가 어려운 주제죠. 맞아요. 당장 저만 해도 엄마랑 이제 총선 얘기하다가 지금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엄마랑 벚꽃 얘기만 합니다.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행되고 어떤 리더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도 닿아 있는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시점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 구도라는 게 양당제가 아주 강화되기도 하였고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식의 이상한 편먹기 구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내 편이 아니라면 저 편은 이러저러 할 것이다 라고 지레 상대를 단순화시켜버리고 또 그 문제만으로도 불필요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든가 이런 양상들이 있죠. 네. 저희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어떤 정치의 원리 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회 운영 원칙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의 정치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1화 주제는 총선 특집입니다.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편입니다. 톡깔 한번 하고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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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그리고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투표소 어디에나 방문해서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투표일에 다른 일이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 꼭 빠지지 않고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아무래도 줄을 길게 서게 되죠. 5일이나 6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기도 하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표가 민주주의의 완성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정치 참여 행위니까요.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는 OTT 서비스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입니다. 지금 1화부터 4화까지는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올라와 있어서요. 보실 수가 있고 그 여파 때문인지 역주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화제성이 뒤늦게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에서 4화까지를 보고 나서 나머지 회차를 보기 위해서 웨이브에 가입하는 회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웨이브 가입을 추동한 프로그램 1위에 랭크됐다고 하네요. 네. 기본적인 얼개를 말씀드리면 12명의 참가자들이 한 숙소에 모여서 9박 1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낼지 규칙도 만들고 함께 수익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온 돈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분도 하고 세금도 매기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또 활용해서 뭔가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합숙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을 벌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게임 예능입니다. 출연자는 여성 6명, 남성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격 정치 서바이벌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제일 첫 멘트는 뭐냐면 정치란 권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분배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의 어떤 첫인상을 봤을 때 젊은 남녀가 한 숙소에 모여드는 걸 보고 그동안 많이 봐왔던 어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식의 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주제 자체가 정치고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미시 정치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12명의 작은 모임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로 같이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합의하고 지도자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최대 총 2억 원 상금을 적립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배하게 됩니다. 둘째, 여러 명이 끝까지 생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상금을 분배하고 탈락자를 결정하는데 투표로 선정된 리더가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넷째, 세력을 형성해서 스스로 리더가 되거나 내 편을 리더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출연자들은 여기에 합숙에 참여하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다들 거쳤어요. 여러 문항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경험했던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런 문항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은 4가지 기준에 따른 사상 코드라는 것을 부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상 코드는 일단 이 사람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리고 페미니즘적인가 혹은
이퀄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 안티페미니즘적인 생각을 이퀄리즘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뒀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퀄리즘이라고 표방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죠. 그렇죠. 차별주의가 되어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는 안티페미니즘이지만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왔을 때 아주 좀 시끌시끌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 사람이 서민 출신인가 부유한가. 경제 계급을 지표로서 나누어서 보여주죠. 네. 그리고 개방적인가 전통적인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윤리 규범이나 소수자에 대해서 널리 수용하는가 혹은 다수가 믿어온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가지의 항목이 있고 4가지 항목당 양쪽으로 3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3점, 우파 3점까지 갈 수 있는 총 6개의 그레이드가 있는 거죠. 점수가 클수록 생각이 조금 더 강한 거죠. 저는 근데 네.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초반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보기가 편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선우 씨는 이 프로그램을 저보다 먼저 좀 봤었고 그리고 여러 톡토로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또 톡토로들을 아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저는 옛날에 선우 씨는 잘 봤던 데블스 플랜 저는 게임형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 정도를 보고 나서 그 게임 룰을 듣다가 이미 좀 나가 떨어졌죠. 저랑 맞지가 않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는데 왜냐하면 출연자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멘트를 조금씩 잘라서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말하자면 자극적인 그런 멘트들을 초반에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될 만한 멘트를 편집해서 똑 따서 그렇게 네. 보여주죠, 초반에. 그래서 어떤 출연자는 이거 뭐 페미 테스트입니까? 이렇게 묻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은 늘 어릴 때 집에서 쥐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출연자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려 본 적은 없어요. 돈 때문에 뭘 못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여자라서 한 번도 차별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다다다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저런 사람과 한 공간에 10초도 있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초도 있기 싫어요? 보통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보나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공간에 있는 거지만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빡치는 그런 멘트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기에는 그런 멘트를 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본다면 저는 10초도 같이 있기 싫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래놓고 11화까지 다 봤답니다, 여러분. 초반에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톡토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극복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봐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금은 바뀌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여러 활동과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는 어떤 가치를 정말 지향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씨랑 좀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물론 출연자들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고
사회에서 만날 일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싶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서 대립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설정하는 토론 주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 사상 검증 구역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싸움을 붙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당연히 서로 100% 일치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검증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사상은 공존하는 거지 왜 검증해야 돼? 검증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공격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서 세워놓은 그런 대립각들 그리고 서로 사상의 코드와 점수를 알게 되면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공격의 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 생겨나는 어떤 인간들 사이의 역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이 있었구나.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걱정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상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톡토로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테스트라고 쳐보시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 항목들의 답을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표를 그런 검증된 점수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부여받게 되죠. 가장 적은 점수는 4점부터 가장 많은 점수는 12점까지 존재할 수 있죠. 총점이죠, 그러니까. 이번 91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우 씨와 저도 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선우 씨와 여러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아마 좀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100% 똑같이 나왔습니다. 숫자까지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처음 서로 만날 때는 이 사상이 서로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시청자들에게만 공개가 되죠. 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랑 생각하는 지형도가 비슷하구나라고 막연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것 개뿔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게 이 프로의 재밌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테스트를 해보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나랑 비슷한 모양의 수치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이 테스트의 수치를 모른 채로 교류를 시작하지만 이들 사이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누구와 누구는 되게 가까워지고 누구와 누구는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런 양상을 차차 보이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4가지 항목들, 예를 들어서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단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어떤 한 팀을 구성하고 신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며칠 동안은 이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먹는 식료품들, 기호품들, 이를테면 담배도 있습니다. 술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밀키트나 식사 같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30만 원이었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 주고 사 먹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주어져 있어요.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씨나 저는 흡연자가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공금으로 담배 피고 싶다고 해서 담배를 사주는 건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커피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커피를 사는 데는 당연히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정치구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어떤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거부터가 정치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그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은연중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담배가 500원, 아메리카노가 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사사 이렇게 할 텐데 담배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 예산이 뭉텅뭉텅 저걸로 사라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식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가 삼겹살 그리고 치킨인데 비건인 사람이 거기에 가 있다면 삼겹살이나 치킨을 먹지 못하고 그 메뉴를 반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 오늘 치맥 파티하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발언권은 작아지는 거죠. 먹을 것을 사는 것은 각자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금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금의 숫자는 옆에 전광판에 나오죠. 그 공금은 어떻게 모으느냐? 세금을 통해서 모읍니다. 세금은 선출된 리더가 오늘의 세금을 각자 가진 돈에서 몇 %를 거둘 것인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리더가 결정해서 그 건물 밖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죠. 거기 가서 서류에 써서 내야만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치들이 이 작은 사회가 하나의 작은 국가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계속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은 서로 간의 눈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에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도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도 사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내가 혼자 잘났다고 막 개인기를 펼치면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수의 연합을 결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좀 손을 잡아서 내 편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의도와 다르게 별로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단의 공생 자체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대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감각에 대해서 모두 굉장한 압력을 받으면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호감도 투표, 그러니까 하트를 누구에게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트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비용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불순분자가 한 명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불순분자가 누군지는 시청자들은 알고 있고 불순분자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이 불순분자가 있다는 사실만을 다른 출연자들은 알고 있고 불순분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이 개별 행동을 좀 더 튀게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저격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이 불순분자가 참 재미있는 출연자가 그 롤을 맡아서 프로그램에 아주 흥미를 더해줬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불순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불순분자가 가진 어떤 능력이 뭔가 이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뭐 색출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특별히 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씩 코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가질 뿐이고 그러고 나서 사상 검증을 해서 누군가를 저격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순분자가 있다라는 말, 그리고 불순분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문, 이것만으로도 이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면서 흔들립니다. 이 안보의 위협인 거죠. 알 수 없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사람들이 불순분자가 누굴까 과연 우리 다 똑같아 보이고 다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가장하고 있는 이 중에 누가 불순분자일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항상 용의 선상에 오르는 사람은
약간 개별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다수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죠. 이 프로그램이 여러 장치가 참 재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불순분자도 하나의 요소지만 또 재밌는 거는 중간쯤에 기자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제작진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기자는 엠바고를 걸 수도 있고 그 얻은 정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리하게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런 기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국가에서 저거는 권언유착의 위험이 있다. 저것은 언론의 타락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제 중후반이 되면 중반쯤이었나요? 이주민이 한 명 옵니다. 이게 또 너무 재밌죠. 이주민이 이 커뮤니티에 있는 참여자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그리고 바람도 막 불어요. 근데 이란 출신의 어떤 여성 출연자가 예고 없이 창밖에 유리문 밖에 와서 비를 맞으며 물론 우산은 들고 있지만 서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막 우산이 흔들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주민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작진이 정착금을 주는 두 가지 방안을 또 제시하잖아요.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동안 이주민은 밖에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경으로 치자면은 난민 문제를 맞아요. 연상시키게 하죠. 국경 바깥에서 여러 문제로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국경 밖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정착민에게 주는 복지의 정도가 국민의 복지와는 같아야 할 것인가 달라야 할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문제를 환기시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주민 도와줘야지 정착금 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와 또 막상 자기가 가진 걸 내놔야 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굉장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주민을 정착을 시켜주는 건 좋다. 근데 나는 지금 동안 며칠 굉장히 힘들게 야외 활동하면서 수익금을 벌어와서 배분받은 그 자금이 얼마인데 이주민이 처음 와서 정착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돈이 나보다 많아지는 건 못 참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죠. 초반에 며칠 동안은 이들이 이렇게 각자의 개인 자금을 갖고 또 세금을 내서 공금을 만들게 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익 활동에서 나옵니다. 근데 첫날 수익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현실 감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몇 명이 차출되어서 다른 공간에 갑니다. 거기서 퀴즈를 5개 정도 풀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 재밌다. 그 어떤 나의 스트레스보다 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 지점에서부터였어요. 문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은평구에 사는 김하나가 주말 저녁에 CGV A열 맨 첫 출에서 영화를 봤는데 집에 오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 3장을 샀다. 김하나가 쓴 돈은 전부 얼마인가. 이런 현실 감각.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추정을 막 시작하는데 어떤 남성 출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는 게 어딨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아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개별 가구가 비닐봉투를 사서 거기다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자취하는 친구네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여러 방식들이 여러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세팅되어 있는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상식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식 밖의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는 게 있어? 그럴 때 우리 보면서 있지! 아니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정말 사회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작은 표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여기에 모인 12명의 출연자들이 대변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게 사실 사회의 여러 면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이 12명이 다 신체 건강하고 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기간 한 10일 정도 동안 스스로 뭔가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리해야 되는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다른 출연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소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그리고 다 교육 수준이 높죠. 물론 서민 출신인 사람 자신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난이 적어도 현재 진행형은 아닌 사람들인 거죠. 나는 그 시절과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생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 감각에 현실 감각에 대한 퀴즈를 풀 때 나오는 한계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모아놓은 출연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그 대의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과도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대파 한 단에 얼만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중교통 택시 기본요금 얼마인지 고시원이 몇 평인지 이런 것들 모르는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정몽준 씨가 버스비가 한 70원쯤 하나?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뭐, 한 70년대 이후로는 버스를 안 타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기사가 몰아주는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버스비를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면면을 반영하기에는 조금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소수자성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진 엘리트도 있으니까요. 아까 현실 감각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질문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군인 사병 한 명이 입대 때부터 제대 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얼마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집단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이 있는 숫자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집단에게는 정말 감도 못 잡겠다. 그런 숫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대를 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여러 사람들과 또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게 얼마가 될지를 막 계산을 합니다. 택도 없이 틀리죠. 틀렸죠. 그리고 모든 출연자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힌트를 썼을 때 이제 강력범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일어난 강력범죄 전체 건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여성 피해자인 사건은 몇 건일까 이걸 맞추는 문제였는데 2만 몇천 건이었는데 2만 건 이상이 여성이 피해자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했을 때 남성 출연자도 여성 출연자도 전부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 86%나 된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혹은 수치로 듣고도 흘렸던 사실인데 한 번 더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퀴즈 시간 말고 나중에 다른 막 달려가면서 뭔가를 맞춰야 되는 미션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게 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 1위는 한국이다.
이런 정보들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나는 여자라서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것은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이 다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몽을 받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분명히. 또 재밌는 것은 낮에는 수익 활동을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세금을 내서 공금을 축적하고 또 그것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이런 활동이 있고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 돌아가서 익명 채팅을 나눕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익명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이 익명 채팅의 주제가 좀 상당히 납작해요. 말하자면 전후 맥락을 좀 더 충분하게 줘야지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주제들을 너무 한 문장으로 짧게 던지다 보니까 이게 소위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국가 발전에는 유능한 독재자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자극적이죠. 그리고 이 토론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전 설문에서 물어봤던 어떤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출연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언급했는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근데 뭐 박정희가 2명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3명 있고 노태우 대통령은 왜 있는 건지 약간 그게 의문이 가장 갔는데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죠. 한 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준 다음에 토론 주제로 독재자의 필요 여부에 대한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은 납작하고 성긴 주제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토론을 양쪽으로 나눠서 할 동기부여가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국가 발전에는 이라고 했을 때 국가 발전이 경제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쪽에서는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에 국민들이 비로소 먹고 살게 된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지표에만 너무 올인하다 보니 OECD 가입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경제 지표가 우수하다면 그것은 국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놓고도 그것을 무조건 경제 발전이라고만 보는 쪽과 그것이 정말로 발전일까라고 하는 조금 더 풍성한 함의를 그 말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쪽이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토론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심히 보지 않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서 시청자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이제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 그래도 찬성 쪽과 반대쪽, 뭐 이런 보수 쪽과 진보 쪽 이런 식의 양쪽을 출연자 패널들을 섭외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그런 식의 토론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선거철이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사 현안들, 이슈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어떤 채널에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말하자면 편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이 내 쪽에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찾아서 보고 듣는 그쪽 입장만 강화시키는 정보에만 노출이 되지 양쪽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진 시대인데 그리고 그런 세대인데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서로 섞여서 입장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나와 다른 입장의 어떤 논리 전개를 보면서 그래도 귀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MVP가 뽑힐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토론을 활발하게 펼치고 또 자기 의견을 화려하게 개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편 입장을 들어보니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귀가 열리는 사람에게 MVP를 주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서 토론에서 중요한 어떤 마인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명제가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을 하자면 유능한 독재자에서 유능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유능한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독재자는 자신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다 눌러야 자기가 독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게 한 시기로 그칠 수 있는 것인가? 독재는 계속해서 종신 집권을 향해 가게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하나의 투박한 명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토론을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입장을 세워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청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토론 주제 중에는 이런 게 있었죠.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출연자들 중에는 서민 출신? 서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빈곤을 경험했던 그런 출연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서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연봉이 3억을 넘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소득 수준이 아주 높죠. 5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고 물질적인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빈곤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이 명제에 동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데 그 토론을 지켜보던 출연자 하미나 작가, 하마라는 출연자가 이 토론에 대해서 본인은 토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연자들끼리 사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 글을 좀 소개해 볼게요. 빈곤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빈곤에 대한 논의가 너무 자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지제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물으신다면 복지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고 복지제도를 쓰려면 4명이의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된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인터넷이 컴퓨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상황들이 제게는 떠오르네요.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쩌면 서민 출신의 출연자들이 자신은 개인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실했기 때문에 능력을 키워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간과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짚어준 글이었죠. 또 다른 서민 출신인 다른 참가자는 가난 속에서 이악 물고 살아와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에 동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어떤 장애가 있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은 직업 군인이기도 했고 또 몸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타고나서 이악 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그런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겨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하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는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다른 출연자,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출연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으니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빈곤을
대물림하게 하는 사회 구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 출연자는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독재 문제에 있어서도 유능한 독재자는 필요하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출신 지역이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어떻게 시민을 학살할 수 있는가, 그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가, 그게 보통 사람들에 대한 희생으로 돌아오는가를 아주 근접해서 목격했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세대보다 더 부모님 세대, 말하자면 더 가난하고 배가 고팠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개인이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신화를 믿는 그런 우리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 같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과 적자생존, 이 두 가지의 흑백 외에는 다른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시도들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토론을 할 때 이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빈곤한 중에 자신의 몸뚱이 하나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오는 동안 어떤 교양의 차원이라든가 지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논의가 너무 납작하고 아주 작은 단면으로밖에 한 단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논의를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너무 빈곤했고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비슷하게 서민 계층 출신인 하마의 경우 어린 시절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먹고 사는 것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사치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느꼈던 여러 충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마의 경우에는 다크나이트의 흑백 세상에 비해서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존재들의 갖가지 색깔들을 다 그 색깔 그대로 바라봐 줄 줄 아는 환대의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씨한테 이거 봐야 돼라고 설득했던 하나의 근거가 이 하마가 아침에 보이차를 싸들고 와서 출연자들에게 먹인다. 그거야. 이 차도구 들고 와가지고 차 논아주는 이런 사람들, 우리 보이차인들. 난 좋은 사람들이라고 봐.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 씨한테 너처럼 보이차 마시는 작가님이 나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굉장히 정반대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살만한 거는 다 내 능력이었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아지지 못한다면 그건 노력 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간극이 엄청난 거죠. 맞아요. 하마는 페미니즘 수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또 아까 얘기했던 다크나이트의 경우에는 그건 기집애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차별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답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담배 타임, 담타라고 하죠. 그런 무리가 있죠. 네, 담배 클랜 속에서 이런저런 교류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투표할 때도 제가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좀 남자답게 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멋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가오죠. 그러면서 난 솔직하잖아. 나는 거짓말 안 하잖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재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동과 사실 그 사람이 뒤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 인터뷰에서 하는 드러나는 진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사실 이들이 설문문항에 답을 해서 자기의 점수라고 받아놓은 이 지표라는 게 과연 이 사람을 어디까지 말해주는가.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게 예를 들어서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답한 남성 출연자들도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식사 시간이 되면 여성 출연자들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담배 피러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자기의 삶은 과연 일치하는가? 요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스가 아주 과중했다라고 얘기하게 된 데 기여한 어떤 출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 미술, 중국어 안 해본 과외나 학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배움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네. 근데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좀 성인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매우 미성숙해서 자신의 생존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커뮤니티에 자신의 지금 생존의 불안함을 봐달라고 계속 어필을 해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인물이죠. 저는 그분을 봤을 때는 자기가 살아남는가 혹은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드러났었고 제가 좀 가장 불편했던 출연자는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출연자였는데 저한테도 막상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슈퍼맨과 마이클이 저의 힘듦을 가중시키는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더라고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언변이 좋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리더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로 나왔을 때 내지는 그전에도 의사결정을 놓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때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그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하나의 의견을 내놓아서 그거를 다수가 토론을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도 그걸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던가 물론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애티튜드 자체가 사실은 내가 맞는 건데 너희들이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자꾸.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리더로 선출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종신 후보로도 출마를 했다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구성원들에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본인이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베풀어준다는 입장을 늘 갖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자기는 한 번도 리더로 뽑힌 적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베푸는 입장에 자신을 놓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공금으로 이 사람의 정착금을 주자라고 결정이 돼서 실행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어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득을 했다면 공금이 아니라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몇 명에게서만 비용을 걷어서 정착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전체의 의견을 설득하지도 못해놓고 일단 결정이 되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일원으로 정착까지 했는데 그때 그 정착민에게 엄청난 생색을 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돈 걷어서 너한테 준 거야 이거 알아놔. 그런 사람이 정말로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로 지도자가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힘을 행사할지 저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분이 소속된 정당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선거에 나온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봤는데 아니 이런 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따로 어디 있으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봉사한다 내지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출마를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혜적인 말을? 또 한편 민주당 소속 출연자도 있습니다.
그 둘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국힘 한 명, 민주당 한 명이 또 있어. 백곰이라고 하는 여성 출연자인데요. 이 둘이 7화에서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종신 리더 자리를 놓고 이제 아주 빡세게 토론도 하고 유세도 벌이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권성민 PD의 말에 따르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던 사람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기에 이 7화 토론이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어쩜 국민의힘 소속인과 민주당 소속인이 토론을 할 때에 서로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 같은 게 또렷하게 대립이 되는지 참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이 백곰의 캐릭터는 초반에는 아주 호감입니다.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의견을 잘 수렴할 줄도 아는 듯 보이죠. 아주 차분하고 지적이고 네.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커뮤니티의 중심 리더를 뽑을 때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사람이 여기서는 이 커뮤니티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사람의 리더십은 고구마로 돌변하게 됩니다. 네. 아, 그때가 정말 저희는 약간 스포츠 볼 때처럼 저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막 좀 언성을 높이면서 보았는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내가 내걸었던 공약이 있을 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급박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래를 자신이 개인적으로라도 거래를 제안하거나 다른 편의를 주거나 또는 여러 수완을 발휘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아까 이 더 커뮤니티의 출연자 집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힘이라는 게 서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서로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압력이 많이 작동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상황이 모두에게 편안하게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 탈락자가 발생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급박하게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이 가진 걸 내놓게 만들어야 될 때는 사실 차분하고 지적인 이런 논리의 말들이 사실 먹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크나이트라는 출연자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막무가내 같은 면도 있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어떤 멋을 위해서 되게 스스로를 계산에 두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른 출연자를 위해서 선뜻 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변을 챙기면서 뭐 형 믿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백곰에게는 좀 결여된 가치가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탈락 면제권을 누군가가 쓰도록 유도를 해야 했을 때 나를 믿고 한 번만 써줘. 내가 그 뒤에는 어떻게든 널 살려줄게 라든가 지금 탈락하게 생긴 누군가를 구제해줘야 된다는 필요를 자기가 느낀다면 리더로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힘을 발휘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압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와중에 다 같이 살아서 가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은 깨지고야 마는 거죠.
백곰과 슈퍼맨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으로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오빠 동생 하면서 아주 또 친합니다. 거울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직업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들의 단어 선정이라든가 여러 행동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듯 보이는데 또 때로는 쉽게 막 단합을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치를 직접 하지 않는 우리들로서는 스스로도 정치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치질이란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것도 참 미묘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가 불순분자로 의심을 받을 때 슈퍼맨과 백곰이 하마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대잖아. 분명히 정치질을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알고 보면 글쓰기 커뮤니티였고 그런 부분 너무 웃기죠. 커뮤니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중에는 미션 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댓글과 좋아요 같은 것을 많이 받는 게 이기는 그런 미션도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그로 끌기 싸움인 거죠. 어그로 끌기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전혀 속할 일이 없는 사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0대 남성인데 20대 여초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반응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뭘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걸 한 번쯤 살피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그로 끌기 싸움은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소속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커뮤니티의 속성을 파악해서 인기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또는 어떤 개성을 바꾸어서 글을 작성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 그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완전 커뮤 용어를 다 알고 있던데 완전 걔는 커뮤니티 사람 같던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회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오염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교류를 하는 현실 커뮤니티보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구나.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어떤 온라인 집단 그리고 특히나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보다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집단을 일컫는 말이 커뮤니티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러 글을 쓰는 뒤에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서로 짐작할 수 없는 다양한 의도와 정체성과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가면을 쓴 채 이를테면 댓글 부대로서 가능한 거죠.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죠. 이 똑똑한 출연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약간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좀 다른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살아남게끔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되죠. 사실 사상 검증을 해서 서로 좀 공격을 해라. 그래서 사람을 떨어뜨려라.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해놨는데 테드라고 하는 출연자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본인도 조금은 내켜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강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누군가를 공격을 할 때 사상검증을 시도할 때 사실 거기가 굉장히 드러나 있는 위치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창가에서 그곳을 지켜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녀왔을 때 공격을 받았다라는 알림이 뜨면 그 사람이 공격을 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이 건물 자체가 약간 디귿자 형태로 생겨 있고 가운데 커뮤니티 센터를 모두가 자기 방에서 지켜보면서 파놉티콘 같은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개인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특히 지니 같은 출연자는 시종일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누리는 것을 전혀 어떤 거리낌 없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과를 나눠주는 건 아주 아까워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되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집단 전체가 이런 규칙에 동의하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기로 하면서 약간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신념이 우파 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아남자라는 합의하에서 규제가 강한 이런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로웠어요. 테드는 아무도 죽지 않는 사회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테드의 유토피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유토피아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승자가 되는 게 유토피아인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테드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커뮤니티의 어떤 명장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 프로그램이 남긴 기억할 만한 순간 중에 분명히 하나가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빈곤 문제에 대한 하마의 글 케밥마니아 파리라는 아이디로 남겼던 그 글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테드의 인생 스피치였다고 생각해요. 위선자라는 주제로 15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득력이 있게 위선자라는 주제로 풀어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평가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 자기는 정말로 노력하는 위선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들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다가가고 말을 건네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고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애쓰는 위선자다, 노력하는 위선자다라고 기억되고 싶다라는 메시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흑염룡을 막 꺼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그게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15분 스피치인데 14분 59초도 아니고 15분 땡 할 때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일단 놀라웠고요. 이 말이 또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출연자, 슈퍼맨이죠.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가식이다. 다른 사람을 이주민이 왔을 때도 거리낌 없이 환대하고 내 세금이 나가는 게 아까우면서도 그게 아깝지 않은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구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아까 다크나이트가 세상을 유토피아 아니면 적자생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흑백,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더 나은 게 아닐까? 그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거나 그건 너무 작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한다 하더라도 테드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런 말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위해서 작은 노력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자세가 내가 노력하는 위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자세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게 나의 누군가는 가면이라고 바라보더라도 그 가면이 언젠가부터는 내 얼굴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게 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시민의식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추구하는 새로운 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시도를
위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더 나은 사회, 더 같이 공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무력화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야생의 상태, 강한 자만이 더 많이 가지고 살아남는 구조를 합리화하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에도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듯이 인류의 문명은 한번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그 뼈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단 안에서 약자가 도태되도록 두지 않고 도와서 함께 공존을 도모하는 것. 그 행위를 누군가는 위선이라고 부를 테고 누군가는 그게 문명이다. 그게 인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재미를 주는 인물은 벤자민이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설정을 쓰고 나온 출연자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미덕은 누가 머리를 잘 굴려서 누구를 죽여서 상금을 더 높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최종 우승자가 누구인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과정에서 제작진들이 던진 질문과 또 이런 세팅 속에서 이 작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정치가 갖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래서 짧게는 바로 다가온 이 총선에서 나는 투표할 때 어떤 지점에 내 기준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대의 정치의 영역,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수한 순간들, 무수한 판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 정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말해주는 그런 프로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선거가 무슨 연고전처럼 이번엔 누가 이기네, 이번엔 누가 이기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는데 마치 스포츠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어떤 그룹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양쪽으로 양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분이 되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화합하거나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에 귀를 열 수도 있습니다. 대의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유토피아를 위한 한 걸음 또는 내 자신의 지금 이 현실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어떤 양당 체제 안에 귀속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사상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인 어떤 얼굴과 외모와 신체를 지닌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어떤 지표로만, 점수로만 온라인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맥락 안에서 귀를 기울여 보게끔 만드는 그런 소통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환기시키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커뮤니티가. 하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현 정권 심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양당 정치가 진보와 보수를 완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보수와 약간 더 보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맞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진보와 보수를 양쪽에 놓고 봤을 때 이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비유인데 버스 지금 출발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저 천천히 오는 사람들 더 태워서 그렇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게 진보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평등을 조금 더 추구하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미 많이 탔지 않느냐. 탄 사람이라도 먼저 출발하자, 가자. 이게 보수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와닿네요. 네, 그 보수 쪽의 생각은 불평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유재산과 소유권을 옹호해서 경쟁을 통해
또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을 통해서 더 큰 재화를, 더 큰 가치를 벌어들이고 그러고 난 뒤에 분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위주의 시기를 보낼 때 대기업에 투자를 몰아주고 마치 장남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린 여동생들이 공장에 가는 것처럼 큰 기업을 몰아줘서 재벌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재벌들이 번 돈이 국가가 그렇게 몰아준 만큼 분배가 되었느냐? 아니죠. 족벌 경영을 하고 세습을 하고 그게 분배돼서 돌아오지 않았죠.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달려온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에게 남겨질 것도 없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살 분량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게 그게 평등한가? 그게 꼭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것에 인간성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좀 더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는 사회 안에서의 재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경제 성장 위주, 발전 위주로 모두가 달려갈 때 거기에서 밀려나는 가치들, 예를 들면 생태주의적인 가치, 환경에 대한 이야기,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을 또 돌아보기도 하네요. 진보가 수호하는 가치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는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보수라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이고 아주 기득권 친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이상한 게 보수라고 하면 나라의 기강, 국력 이런 걸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보수에서 굉장히 수호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는 어떤 국경 문제, 분쟁이라든가 약간 독도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거는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보수라는 말이 좀 아깝지. 정권 심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선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총선 특집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90화는 나만의 맛집 감별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갖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톡토로들이 댓글과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밤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매번 여들톡을 기분 좋고 즐겁게 듣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댓글까지 남기게 되네요. 오늘은 퇴근길에 배가 고파 뭘 먹고 갈까 고민하던 찰나에 여들톡에서 딱 용강동 숯불쭈꾸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와 남토로인 남편은 자영업자로 출퇴근을 함께하며 출근길과 퇴근길에 여들톡 정주행 제철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듣다가 둘 다 시선을 마주치며 여기다! 마치 야나두 같은 느낌으로 하고 바로 차를 돌려 용강동 숯불쭈꾸미를 갔어요. 저희가 갔던 시간에 딱 2테이블이 남아있어서 운 좋게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쭈꾸미 2인분을 주문하고 구우려는데 사장님이 집게를 들고 나타나시더니 드셔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니 들고 오신 집게로 분주하게 쭈꾸미를 옮겨주시면서 초벌과 재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 쪽을 가리키시곤 저기 모니터 한번 보시고 드시면 돼요. 라는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성지에 온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쭈꾸미가 익고 신랑이 김을 구워 쭈꾸미와 마늘장아찌를 싸서 한 입 먹더니 와 미쳤어 여들톡 진짜 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그 후로 저희는 맛집 동호회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말도 안 하고 쭈꾸미를 음미하며 1인분을 더 추가하여 먹고 밥심의 민족답게 된장찌개와 밥까지 야무지게 해치웠습니다. 아, 저희도 쭈꾸미 3인분 먹었어요, 둘이. 사실 작가님들이 된장찌개를 못 드셨다는 이야기에 더 궁금해서 찌개를 먹어보았는데 시원하면서도 미세하게 칼칼한 국물 맛이었어요. 밥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다 먹고 사장님께 다음엔 라면 먹으러 다시 꼭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웃으시며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사장님은 화려하시지만 정갈하시고 개성 강한 스타일에 포스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집게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부족한 것들을 섬세하고 친절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그 아우라가 정말 든든했고 프로페셔널함이 정말 잘 느껴졌어요. 또 계속해서 케어받고 있다는 게 느껴진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조만간 약속 지키러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이에요. 덕분에 맛집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육고기를 먹지 않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으로 수년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외식에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렇게 맛있고 친절한 식당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추천한 집에 바로 이렇게 방문해서 후기 남겨주시니까 참 저희도 한 번 더 간 것 같고 아주 된장찌개를 못 먹은 한까지 풀리네요. 그리고 그 저희가 얘기했던 호소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사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노포를 좋아하는 제 맛집의 기준, 그것은 바로 폰트입니다. 세련된 폰트의 간판 절대 믿지 않습니다. 트렌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기세가 느껴지는 폰트. 레이아웃이나 색조합은 무시해버리겠다는 간판이나 메뉴판을 보면 믿고 들어갑니다. 제가 나름 간판을 분석하며 얻은 인사이트 공유해드립니다. 1번.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 빨간 음식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곳은 빨간 간판에 가게 이름만 크게 적혀 있는 곳이 맛있습니다. 괄호 열고 진한 초록색 색조합을 곁들인다면 맛집의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2. 간판 폰트의 크기는 음식의 양과 비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 큰 간판에 감성적인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면 간판만큼 큰 접시에 글씨만큼 작은 음식이 담긴 메뉴가 대부분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도 정갈해서 좋지만 배가 고플 때는 무조건 글씨가 큰 간판을 찾아갑니다. 웬만하면 양이 만족스러워요. 야, 이런 기준은 처음입니다, 정말. 그리고 간판 말고 또 다른 기준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특정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가게의 네이밍도 직관적인 곳이 맛있습니다. 딱히 네이밍에 성의를 들이지 않은 느낌. 예를 들면 마포 부대찌개, 김치집 이런 곳이 맛있더라고요. 크크크 해주셨네요. 좋아요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편을 인스타그램에 저희 사진과 함께 올렸더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었는데요. 코리아 플라워님께서 여자 사장님들 머리 드라이 세팅하고 금팔찌에 금목걸이 하고 있으면 100%입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업 스타일 헤어에 무스 많이 바르시고 실핀 똑딱핀 많이 쓰시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금이 또 로즈 골드 이런 거 아니죠. 아주 노란 골드 그런 목걸이 팔찌 확실합니다. 강수토로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작가님들의 맛집 기준 재밌게 들었어요. 맛집 찾기 전문가로서 저의 팁도 몇 가지 알려드려요. 1. 청년은 피합니다. 김순자, 여홍매 같이 사람 이름 달려있는 집은 정말 실패가 없어요. 2. 유튜브로 땡땡 지역 이름 맛집을 검색해요. 댓글에 보면 성난 지역 주민이 맛집 리스트를 쫙 올려주십니다. 그때 대댓글로 응응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집을 선우 작가님처럼 맵에다가 저장해요. 흐흐. 아, 이거 되게 일리가 있네요. 성난 지역 주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지. 이게 무슨 아니, 맛집이냐. 이런 데를 간다고? 내가 알려줄게. 못 참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댓글이 달리면 이제 확실한 거죠. 3. 블로그 리뷰보다 방문자 리뷰가 많은 집으로 갑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요즘은 사실 블로그에 광고성 리뷰가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갔던 사람들 방문자 리뷰가 많은 집으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 실패했을 때 실망이 크더라고요. 우연히 들어간 집이 맛있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편한 발걸음으로 돌아다닙니다. 사실 저희도 너무 모든 걸 사전 정보에 의탁하지 말고 좀 우연히 모험도 시도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수토로님이 커피 맛집을 고르는 법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1. 로스터리로 끝나는 집 혹은 커피 대회 우승이라는 폰트가 있을 땐 대부분 맛있어요. 2. 뷰 맛집, 그러니까 전망으로 알려진 곳은 피합니다. 3. 커피 메뉴 사진에 아이스 라떼가 진해 보이는 집이 맛집이에요. 톡토로 여러분들도 올봄 마시는 것들로 채워보아요. 작가님들도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손 들어주세요. 메일 쏩니다. 그럼 이만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저도 한 묵고제비인지라 이번 에피소드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이참에 4월 공개방송 날 점심 먹을 소월 아트홀 근처 식당도 서치를 마쳤답니다. 오, 아주 부지런한 묵고제비시네요. 그러게요. 저희 동네에 낙지볶음을 맛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양파가 잔뜩 든 양념에 함께 나오는 하얀 소면을 쓱쓱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BTS에 입덕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엄청 큰 볼륨으로 BTS 곡을 트십니다. BTS 수많은 곡 중에서도 사장님 취향이 확고하신지라 특히 파이어 그 곡을 자주 트세요. 청국장 낙지볶음의 BTS라니. 빰빠밤 전주 나오고 슈가의 킬링 파트 불타오르네 부분이 나오면 파이어 식당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낙지볶음을 전투적으로 비비기 시작해요. 공기가 호전적으로 변한달까요? 다들 말을 멈추고 파이어 절도 있게 식사를 합니다. 어쩐지 불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맛있는 집이라 계속 다니긴 하는데 말입니다. 다 먹고 나오면 뭔가 허탈해요. 뭐랄까 탈진한 기분? 맛집의 조건인 사장님이 지배하는 공간은 많네요. 이상입니다. 톡토로 분들 다들 맛점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아니 근데 어울리지 않나요? 낙지볶음집에 파이어라니. 다들 아주, 전투적으로 먹는다는. 잘 어울립니다. 댓글로 여러 맛집들을 많이 추천과 소개를 해주셨어요. 팟빵에 오셔가지고 지난 맛집 감별법 편에 댓글들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정보를 확보하는 데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파이어트리님이 맛집 감별법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번 화는 전국 사투리 대잔치 편만큼 우울할 때마다 반복 재생할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저희도 아주 즐겁게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편 시작할 때 미선나무 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홍매화가 피었다 해서 산책을 갔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톡토로 분들께서 사진을 댓글창에다 남겨주셨어요. 닥터늘보 톡토로께서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완전히 다 핀 것 같지는 않지만 파란 하늘에 이 빨간 꽃잎들이 대조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틀마리님께서 창경궁 자경전터의 미선나무가 이뻐요 라고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분이네요. 그 리틀마리님께서 우리나라 특산종인 미선나무가 너무 좋아서 마당에 심었어요. 올해도 활짝 피어 자랑합니다 하시면서 마당에 핀 미선나무 꽃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90화의 오프닝에서 저희가 수아진의 진선배와 함께했던 산책, 그리고 거기서 봤던 홍매화와 미선나무 이런 봄꽃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선배가 메일을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둘톡 90화에 등장한 수아진의 진선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봄이 나오고 있는 이 계절을 누리느라 몸과 마음이 참 바쁘죠? 여기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진선배에 너무 귀여운 어린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봄이 되어서 새싹이나 새꽃이 피는 걸 보고 했던 명언이 있어요. 봄이 나오고 있지 였습니다. 네. 이 얘기를 공유받고 나서 저희도 어디서 파릇하게 이렇게 마른 가지에서
잎들이 피어나는 걸 볼 때 봄이 나오고 있다, 봄이 나오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저희 사이에 어떤 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적이지 않나요?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봄이 나오고 있대요. 봄은 그렇게 나오죠. 지난 에피소드에 등장한 미선나무는 덕수궁인가 창덕궁인가 아니면 경복궁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 겸 지난주 좋았던 창경궁과 창덕궁 산책을 전하려고 사연 보냅니다. 저는 시내에서 약속 장소를 잡을 땐 주로 광화문 인근으로 고르는데 그 이유는 앞뒤로 여유가 생기면 궁 산책을 하기 위해서예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며 잘 가꿔진 나무와 꽃들, 그리고 그 옆에 자리한 이름표를 보며 식물을 알아가며 조선시대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이든 나무들에게서는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 시내에 나간 김에 창경궁의 미선나무가 꽃을 피웠을까 궁금해 발길을 옮겼어요. 네, 하나선우 작가와 절두산 순교성지 산책하며 이야기한 미선나무는 창경궁의 미선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처음 알게 된 건 몇 년 전 창경궁 산책을 하면서였죠. 가느다란 가지가 덤불을 이룬 모양이 개나리인가 하고 다가가 봤는데 길고 가는 하얀 꽃잎이 술처럼 모여난 꽃들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이 무척 매력적이었던 처음 보는 꽃이었죠.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선나무에 대한 애정이 싹 텄어요. 창경궁에는 드문드문 미선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자란 미선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풍기대와 해시계가 설치된 해가 잘 드는 언덕에 위치한 자경전 길인데 그날은 그야말로 만개한 미선나무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선나무에 더해 이곳에 서서 바라보는 남산과 아래 보이는 너럭바위는 저희 창경궁 최애 뷰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미선나무를 실컷 보고 바로 옆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 만개한 홍매를 보니 다가가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창덕궁 홍매, 드디어 대면했고 멋지게 뻗은 가지마다 꽃 피운 겹홍매를 보니 그 자태가 과연 창덕궁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스타를 아련하고 이어 출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은은한 매화향이 풍기는 방향을 따라 홀리듯 낙선제로 접어들었는데 이곳에선 흡사 작은 무릉도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매화들은 이미 만개해 있었고 봄 꽃나무의 대표주자라 할 만한 자두, 살구, 앵도나무까지 자리하고 있어 아마도 다음 주면 모두 꽃을 활짝 피울 듯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입구에서 미선나무꽃을 또 만났죠. 이곳의 미선나무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연한 분홍색 꽃이었습니다. 미선나무 꽃으로 시작해 미선나무 꽃으로 마무리한 창경궁과 창덕궁 산책. 톡토로 여러분께 궁으로의 봄꽃 산책을, 호젓한 산책을 위해선 오픈런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그러시면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참 너무 좋네요. 정말 궁의 이 오래된 꽃나무들은 정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수영도 너무 예쁘고 아무래도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동네에서 마주치는 그런 꽃나무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풍성하네요. 궁이 나무와 식물 관찰하기에 참 좋죠. 궁궐의 우리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꽃 안에 있는 나무 지도와 나무 설명을 봐가면서 궁에서 나무를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저도 옛날에 참 자주 그랬었는데 제가 또 궁덕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서울과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코스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 팁도 너무 좋네요. 시내에서 약속 장소 잡을 때 광화문 인근으로 잡아서 시간이 앞뒤로 뜨면은 궁을 산책한다라는 거, 또 이런 생활 정보 너무 좋습니다. 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먼 곳에 있는 스페인에 가 계신 우리 수 선배도 메일을 주셨어요. 90화 나만의 맛집 감별법 듣다가 수아진이 나와서 깜짝 놀란 김에 간만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진의 수 선배 톡토로입니다.
선우 씨에게도 투정 부렸지만 그 홍매화 모임에 함께 못해 너무 애석합니다. 수와 진은 몇 년 전 홍매화를 찾아 광양 홍쌍리 마을에도 함께 갔었거든요. 우와. 그건 그렇고 저도 먹는 것에 진심인 먹고제비라 맛집 감별사 한 자리 한다고 조금 자부합니다. 친구랑 서로 농담 삼아 사진만 보고도 맛을 아는 맛궁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정말 음식 사진만 봐도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메뉴들이 있죠. 어떻게 또 담아내는가 여러 가지들이 많은 걸 이제 또 짐작하게 하죠. 저도 밤에 잘 때 구글맵에 별을 찍는 사람입니다. 아마 평생 갈 일 없을지도 모를 곳에도 별이 찍혀 있어요. 제 감별법은 일단 검증된 매체를 통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특히 여행 갈 때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여러 매체를 보며 열심히 조사해서 그들이 추천한 식당 중 중복된 것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엄청 많은 잡지를 참고한다고 지금 매체들의 이름을 네, 글로벌 하시네요. 트렌디한 건 이터,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뉴욕타임즈, 텔레그래프나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모든 나라에 걸쳐 특별판을 내는 일본 잡지 마담 피가로나 까사 브루투스, 뽀빠이 잡지를 두루두루 봅니다. 아니 누가 전직 편집장 아니랄까봐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잡지를 다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또 타임아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광고성 선택을 잘 걸러내야 합니다. 기사 안 읽어도 돼요. 베스트 레스토랑츠 인 장소 치고 식당 이름만 따서 별 찍으면 돼요. 그런데 역시 최고의 감별법은 직접 가서 먹어보고 성공이든 실패든 하는 거고 전 이 과정도 즐거워요. 저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갈 친구는 저의 만류로 실패하지 않겠죠.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와 있는데 여기서도 매일 식당을 탐색합니다. 두 분이 얘기했듯이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람 이름 붙은 게 맛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카사 델 아부엘로, 즉 할아버지 집이란 식당은 1906년에 오픈한 감바스 알 아히오 맛집이고 까사 다니란 다니네는 시장 앞에 있는 또르띠아 맛집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순자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할아버지 집보다 보통 할머니 집이 더 맛있지 않아? 할매집이랑 순자네 이런 거예요. 라카사 델 아부엘라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델라 아부엘라 이렇게 돼야 되죠. 델라. 네. 식당 앞을 어슬렁거리다 나이 많은 손님들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종업원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맛집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관광객들 대상 맛집보다 현지인 맛집이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아니 한국에서도 찐 맛있는 순댓국집 이런 데 갔는데 영어 접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디 정읍식당 이런 데 들어갔는데 영어로 막 맞이하고 이러면 좀 깨잖아요. 참 이상한 건 어려서는 인테리어가 새끈한 새 식당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 들수록 허름하더라도 오래된 식당에 가는 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입맛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맛을 알아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월급이 좀 올랐을 때 당시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식당에 엄마 생일 기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음식을 부모님한테 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뿌듯했는데 두 분이 다 드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사드렸는데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다니. 그 식당이 망하고 없는 지금은 알죠. 그게 한때의 입맛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면 고기를 좋아하는 엄마에게 당연히 툭불 한우구이나 평양냉면의 불고기를 사드릴 겁니다. 파묘편과 듄편은 아직 못 봐서 아껴두고 있습니다만 사상검증구역을 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이걸 보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역시 보는 눈은 비슷하다. 그래서 친구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다. 점점점. 그럼 이만 하셨습니다. 네, 요새 멀리 가 있어서 자주 못 보는 우리 수선배 이번 편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역시 우리 수선배 서울 사람이라서 나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부모님들 입에 안 맞아도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거의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다정하지 않아요? 부산 경상도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선배? 가차 없죠.
맛도 없는 거 이거 얼마 주고 내가 하는 게 훨씬 맛있겠다. 맛대가리 없구만 해. 이거 비싸기만 하고 집에 가자 얼른.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주고 먹나? 어? 우리는 그렇게 단련돼 왔어 선배. 서울 엄마 아빠 너무 다정하다. 넌 그러게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응,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저희는 거칠게 자라왔습니다. 네, 우리 곱게 큰 수선배 지켜줄게. 서귀포 동박새 톡토로님께서 동박새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동박새도 아니고 벚꽃나무 가지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동박새들이 오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서귀포 동박새 톡토로입니다. 출근길에 벚꽃이 피고 있는 서귀포에 벚나무를 쫑쫑거리는 동박새들을 발견하고 너무 귀여워 메일을 엽니다. 저는 요즘 출근하며 아이 키우며 이혼을 준비하느라 쓰리잡을 뛰는 것 같은 버거운 나날들입니다. 언니들 방학 마치고 돌아오신 것 너무 반가운데 영화는커녕 팟캐스트도 밀려서 메일도 길게는 못 쓰지만 아무리 삶이 이래도 지난주엔 이자람 장군님 제주 공연 다녀왔고요. 벚꽃 더하기 동박새의 귀여운 조합은 못 참고 재빨리 공유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귀여운 영상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바빠서 저희 팟캐스트도 밀려 있다고 하셨는데 또 생활이 여유를 찾을 때 그때 몰아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1화는 총선 특집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전 투표하시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정권 심판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